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들 넥스트 패러다임의 최원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과학기술 전문가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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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난 시간에 앞으로 미래를 바꿀 기술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큰 기술의 흐름이 변화하는 시기마다 그 기술을 선도해 나가는 국가들이 이제 한 시대를 패권을 차지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증기기관으로 대표되는 1차 산업혁명의 시기 영국이 그랬고, 전기정보혁명으로 불리는 2, 3차 산업혁명의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과학기술의 헤게모니를 가장 대표하는 지표가 바로 노벨상이 아닐까 하는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노벨 평화상 외에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아직까지는 수상자가 없는데, 혹시 노벨상의 어느? 단연 미국이죠. 노벨상 자체가 이제 20세기에 제정된 상이기도 하고, 그 미국에서 가장 많이 받았고, 그런데 반대로 노벨 물리학상에 한정해서 가장 최다로 배출한 기관은 또 미국은 아닙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21회 수상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하버드 대학교, 컬럼비아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 뭐 이런 식으로. 미국 내에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상위권 대학들은 동부 서부를 안 가리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UC 버클리에서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6명이 나왔었고,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예전에 그 대학생 때인데요. 그 미국 웨스턴 쪽으로 그 대학교 탐방을 갔었는데, UC 버클리에 갔을 때 저희 회사에 가면 그 임원 차량 이렇게 주차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 노벨상 수상자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둘이 아니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드렸던 6회는 노벨 물리학상만 얘기한 거고, 생리의학 쪽 분야도 있고 화학 분야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미국에서 20세기 이후로 지금까지 총 411명이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제대로 과학기술이 이뤄진 지가 지금 사실 수십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거랑 반대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총 29명 네, 이 정도가 수상을 하고 있고, 처음 순서대로 보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소련, 일본 뭐 이런 식으로, 소련 플러스 러시아, 네, 그리고 캐나다, 스위스 뭐 이런 식으로 통계 자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아에선 유일하게 일본인데, 네. 보니까 21세기 이후에 일본의 수상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16명이나 있어요. 네. 그리고 막 중국이 3명 정도 있고, 보면은 사실은 열강국들 위주인 것 같기는 해요. 네. 과학기술이 물론 발전했고, 네, 또 이제 노벨상을 주관하고 있는 스웨덴, 이것도 5위 네. 뭐 이렇게 해서 보면 서구 열강이나 그 일본 이런 것들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누가 그러면은 그나마 노미네이트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노미네이트 됐던 분들, 노미네이트라고 정확히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 해마다 조금씩 얘기가 나오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기는 했었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이제 연구했던 분야라서 딱 기억에 남는 건데, 박남규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성균관대학교에 네. 최근에 아마 페롭스카이트 솔라셀이라고 하는 분야를 거의 전 세계적으로 처음 개척하신 네.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최초에 작성하셨던 페이퍼 몇 개, 2009년쯤에 작성하셨던 페이퍼 몇 개들이 사이테이션이 인용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분야를 개척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 노벨상이니까 그런 분도 기억이 나고,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현택환 교수님이라고 다공성 물질 관련해서 저희도 이제 같이 학위 과정 하면서 같이 이름 많이 들어보고 했던 교수님인데, 네, 그분도 굉장히 기여를 그쪽 분야에서는 기초적인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하셔가지고 뭐 이름에 오르내리긴 했는데, 아직까지 수상에 물망에 오를 정도의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노벨 물리학상이나 화학상 같은 것들이 좀 기초과학에 좀 지우친 것들이 많은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두 분도 약간 기본 베이스가 엔지니어 베이스, 그런 화학가시긴 하죠. 화학가시긴 한데 연구에 대한 어프로치가 이제 엔지니어적 마인드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최근에 수상됐던 그런 이력들을 보면 어떤 산업계에 엄청나게 큰 그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요즘에는 조금씩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기초과학에 대한 그런 연구가 좀 더 많아져야 될 것 같은, 노벨상을 수상하기 위해서는 그런 생각인데, 여기 현직 교수님께서 좀 더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거꾸로 간다고 볼 수가 있죠, 사실은.
예전보다 기초 학문에 대한 지원들이 좀 줄고 있는 느낌이 좀 듭니다. 물론 최근에 기초과학 쪽에 연구 R&D 과제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많이 지원을 하려는 액션 굉장히 많이 있긴 합니다. 그치만은 중요한 거는 예산도 중요하지만은 그쪽 길을 밟고 있는 인력의 절대수가 사실은 예전보다 많이 감소했죠. 뭐 기본적으로 물리과, 화학과 이런 학과들이 대학에서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게 비단 어떤 그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 대학교의 물리과 화학과만 있는다고 노벨상 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런 과학기술적인 부분들은 정말 개인 혼자서 하는 거가 이제 중요한 요소겠지만 그것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어떤 네트워크라든지 이게 나라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그 특정 학문에 대한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그 결과물이 노벨상으로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그쪽 길, 기초학문의 길을 밟고 있는 인력 절대수가 줄어들면은 그만큼 노벨상을 수상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예산 투입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고요.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사실은 노벨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집착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노벨상 받으면 좋겠지만은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했던 거는 예전부터 역전승 하는 걸 우리나라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조금 남들보다 시작점이 늦어요. 항상 시작점이 늦지만은 팔로우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팔로우업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것을 역전을 해서 기술적 진보가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아가는 이런 식의 영역들을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벨상은 사실은 이제 역전승의 문제가 아니고 처음에 개척자의 아무래도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는 창의성 교육이 다른 타 국가에 비해서 그렇게 잘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진 않아요. 그거는 근데 우리가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게 이건 역사적인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예전 한참 뭐 몇천 년 전부터 암기 위주의 교육을 해왔던 나라고 지금 또 많이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지만은 여전히 암기 베이스의 교육을 하는 국가입니다. 근데 암기 베이스로 시작된 국가는 창의성에 대한 교육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사실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창의성 함량에 대한 측면에 있어서 서구의 열강에 있는 나라에 비해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애초에 그거는 태생전부터 고쳐야 되는데 그게 현재 다 세팅되어 있는 분야에서는 사실 쉽지 않죠. 일본 같은 경우도 21세기 들어와서 좀 많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사실 일본의 서구에 대한 그 문화를 받아들인 기간이 벌써 한 3세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300년 걸린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1900년대 초쯤 좀 개방이 된 거고, 그것도 물론 일본의 어떤 한 달이 거치고 개방이 된 거니까 사실은 50년 조금 넘은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 뭐 60, 70년 정도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서구적인 마인드를, 그러니까 서구적인 마인드가 무조건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창의성인 측면에서 그런 쪽에서는 아직 우리나라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교육적인 어떤 환경에 있어서 노벨상이라고 하는 그 개척자의 인정을 하는 그런 상의 성격과 우리나라는 조금 맞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고, 그런 관점에서 근데 우리가 굳이 그걸 억지로 바꿀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잘하는 부분들을 더 붕업시켜가지고 그것들을 더 잘하는 것도 한 가지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른 어떤 세계 국가도 이루지 못했던 어떤 혁명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었던 굉장히 엄청난 민족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굳이 노벨상에 그렇게 집착을 해서 할 필요가 있냐? 저는 1차적으로 그렇게 주제가 생각합니다. 노벨상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정그린님이 노벨상을 수상하는 날을 기대했더니 이렇게 맥 빠진 이야기를 하시다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벨상 수상을 위해서 공통적으로들 말씀하시는 게 단기간 가능한 게 아니라 장기간 맞습니다. 투자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말을 모두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2016년에 네이처에 실린 글이 있는데
왜 한국은 세계 최고의 연구개발 투자국인가? 라는 글에서 한국에서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나올 수 없는 이유 5가지를 소개를 했어요. 먼저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출이 어려운 조용하고 보수적인 연구실 분위기,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업에 의존하는 R&D 투자, 시류에 편승한 지원과 투자, 해외로의 인재 유출, 그리고 R&D 투자 규모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논문 수 등 이렇게 5가지를 꼽았던데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죠. 100% 동의하고요. 예, 사실은 요즘 보면은 예산 투입에 비례해서 논문 수는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산 투입이 조금 좀 줄고 있는 것 같아서 물론 이제 비정상의 정상화 뭐 이런 쪽으로 간다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예산 투입에 대한 방향성 말씀하셨듯이 예산 투입에 대한 방향성도 중요한데 사실 우리나라는 조금 빨리빨리 결과물을 원해요. 기초학문은 절대 빨리빨리 해서 결과물이 나오는 식으로 가버리면은 학문 연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평생 어떤 과학자 한 명이 죽을 때까지 연구해도 결과물이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 분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절대 그것에 대해서 기다려주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는 아닌 측면이 있어서 그 점은 좀 아쉽죠. 그러니까 저는 과학기술 개발 이런 것도 연구도 중요한데 일단 우리가 이런 게 좋은 연구를 했다라는 걸 좀 알리고 이게 보면은 지금 아까 계속 열강국들 위주로 수상을 한다 이런 것들 보면 과학기술 외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스포츠도 스포츠 외교 뭐 이런 거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 개최국 뭐 선정할 때도 그렇고 노벨상 그 세계 수만 명 수천만 명 수억만 명의 그 연구자들 중에 이거를 뽑아야 되는데 이런 홍보나 외교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건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다음 스텝인 것 같고 일단은 그 전 단계 스텝에도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스텝에 도달하고 나면은 그런 뭐 소위 말하는 약간 이제 정치력이라든지 어떤 홍보력이 그런 전략들이 굉장히 또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이 수상이라고 하는 측면의 관점에서는 근데 그 전 단계도 저는 아직은 도달하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엔지니어와 사이언티스트의 차이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이언티스트들이 받는 사회적 대우라는 것들이 제 생각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노벨상을 말씀하신 것처럼 노벨상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 제 생각에는 기업 현장에서 느껴지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 패스트 팔로워 전략으로 가는데 조금 한계치에 좀 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꼭 노벨상을 받는 그런 아주 근본적인 연구를 강화해서 그것만 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우리 분위기 자체가 아예 새로운 혁신적인 것들을 세상에 자신감 있게 제안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좀 필요한 차원에서 이런 연구 문화나 그리고 그런 새로운 시도들을 하는 과학자들을 대하는 세상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기본적으로 일단 평균 임금 같은 것들도 그렇고 처우 같은 것들이 지금의 상황에서도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은 해요.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 옆에 조금 덜 좋아하는 사람들도 붙어가지고 그쵸.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몰두해 있으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어떤 다른 양식으로 한번 그 틀을 깨주고 이게 왔다 갔다 하고 그게 이제 디스커션을 하고 그 옛날에 이제 그 17세기, 18세기 뭐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 뭐 16세기까지 가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엄청 유명한 사람들 지들끼리 편지를 주고받은 게 진짜 많아요. 결국 과학 발전이 약간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 약간 기본적인 처우가 좀 저는 좀 부족한 면도 좀 있지 않나. 왜냐면 제 친구들을 봤을 때 방금 말씀하셨던 물리과, 화학과, 생명과 뭐 이런 쪽에 기본적으로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노벨 생리의학상 이쪽을 받을 수 있는 직군에서 연구를 하는 친구들이 생명과 80% 의전 거고요. 물리과, 물리과는 이제 절반 이상이 전자회사랑 다른 회사들로 빠지게 되고 화학과도 절반 이상이 화학회사, 전자회사 뭐 이런 쪽으로 다 빠지고 그러니까 거기 남아서 기초학문을 연구하는 인력 풀 자체가 뭐 많지가 않은데 그 어떤 연구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2011년에 저희가 IBS라고 하는 사업단이 발족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정 교수님이랑 제가 막 대학원 생활을 막 시작하던 그쯤 시기였는데 기초과학연구원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어떤 다른 연구원이 딱 있다기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과제 형태로 연구실들이 요 연구단에 속해가지고 예산을 지원받고 이렇게 하는 건데 뭐 이런 실질적인 시도는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염한웅 교수님이라고 화학공대 물리과에 있던 교수님인데 약간 이런 과학 정책이나 이런 쪽에 목소리를 많이 내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노벨상에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하신 기사를 좀 찾아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우리나라가 이제 2020년 기준으로는 R&D 투자비가 이제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서 세계 5위 수준. 적지 않습니다. 예. 네, 세계 5위 수준이고 그 투자비 안에서도 기초과학 투자비 중에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봤을 때는 그 전체 예산 중에 30%를 지금 기초연구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 교수님의 의견으로는 이미 이런 연구비를 배분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선진국적인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다. 네.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투자 대비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논문 발표량은 세계 12위다. 논문 발표량은 세계 12위고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어떤 질적인 좋은 논문을 썼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세계 상위 1% 이내의 고인용 논문 수 그러니까 Highly Cited Paper HCP 지수를 봤을 때 최근 10년간 우리나라가 5,716편으로 세계 14위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비가 5위인데 그걸 아웃풋이 지금 한 12위에서 14위 수준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뭐 요 통계만 봤을 때는 일단 예산은 붙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뭔가 그 예산이 아웃풋으로 1대1 대응으로도 치환되지 못하고 있는 뭔가의 그런 사회 문화적 분위기와 이런 연구 풍토 같은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대학원을 졸업한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대학원생들이 이 개개인이잖아요. 그럼 개인이 행복해야 되거든요. 이 행복이라는 게 내가 좋아하는 연구를 하면서 행복한 걸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경제적인 수준을 누리는 것에서 오는 행복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주변 사람들과 껄끄럼 없이 교류하고 소통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살고 가정을 이루고 뭐 이런 것에서 오는 그런 행복들이 있을 텐데 상대적으로 이제 사이언티스트들이 유사한 지적 수준을 갖춘 다른 직군들에 비해서 약간 그런 경제적 수준, 뭐, 의사를 염두에 두고 한 얘기긴 한데, 그런 것들에 비해서 조금 그게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실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은 다 의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좀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예산 투입 절대값이 저도 적다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물론 올해 조금 줄어서 좀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산을 투입을 할 때 좀 더 고려를 해야 될 게 이게 혁신을 하라고 예산을 주는데 3년 안에 혁신 결과물을 갖고 오라고 하면은 예산 투입 하나 마냐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엔지니어 그러니까 공학자적 관점에서는 혁신해라 하고 3년 예산 부어줄 테니까 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이언티스트는 그게 아니에요. 기초학문은. 혁신해라. 이거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산 많이 줄게 3년의 결과 가져와라. 이거는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하는 거는 좋은데 그걸 어떻게 투입할까도 이제 조금은 그 니즈에 맞게 사이언티스트, 엔지니어, 기초학문, 뭐 응용학문 이런 거에 맞게 좀 더 스마트하게 예산을 투입하는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인들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출연이 사실 그런 걸 하라고 있는 건데 정부출연연구소가 그 정출연에 있는 지인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정출연 과제들이 시류에 따라서 예산 배정이나 이런 게 확확 달라져요. 그러니까 정출연에서 만약에 뭐 물리학 쪽에 이런 분야가 있으면 뭐 고체 물리, 뭐 양자 물리, 다른 기존 뭐 역학이라든지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드립답하는 이런 세그먼트들이 존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아주 안정적인 봉급을 받으면서 쭉 이렇게 이게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사람 마음이 그런 게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다 하더라도 갑자기 나라에서 예산을 막 투입해가지고 뭐 저쪽에서 저걸 하고 있던 애들이 갑자기 막 이런 식으로 과제비가 엄청 들어오고 막 인건비 나오고 얘네들은 갑자기 막 회사들이랑 막 연계해가지고 학회도 다니고 막 이런 마음 들면 이게 사람 마음이 안 그렇거든요. 결국은 이제 사람의 관점으로 접근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는데 GDP 대비 R&D 예산이 우리나라가 높은 수준이라고 봤었거든요. 근데 왜 아웃풋이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문점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 과학기술에 몸담고 있는 두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적정하게 적합하게 쓰여야 하는구나라는 관점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분야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많은 이야기, 깊은 이야기들 많이 해주시는데 다음에 더 깊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벨상 수상이 어려울까라는 노벨상 수상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